미디어를 읽다, 미디어를 쓰다, 스토리아트. 안녕하세요. 교육상상TV의 장명조 PD입니다. 교육상상TV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위에 밴드 링크를 타고 가시면 행복한 교육을 위한 착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고,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행복한 교육을 위한 착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읽다 스토리아트는 교육상상TV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상상TV의 미디어를 읽다 스토리아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본편은 참고서적, 이대영 스토리텔링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북스, 문자의 역사, 시공사, 구봉건, 뉴스를 보는 눈, 풀빛, 김평호, 미디어 발명의 사회사, 3인,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 들력, 이영 골딘, 크리스 쿠타나, 신르네상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발견의 시대. 참고 논문, 황정화, 고려가 발명했다면 구텐베르크는 대중화시켰다. 출판저널 2002년 316건. 참고 사이트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세계사, 네이버 게스트 위대한 문화유산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준비한 내용은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언론인은 누구일까요? 기원전 490년 그리스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군이 침략자 페르시아의 대규모 군대에 맞서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조국에 알리기 위해서 42km를 달려와 승전보를 전하고 숨진 페이디피데스를 우리는 최초의 언론인이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던 떠돌이 시인이 있었는데 이들도 오늘날의 기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언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인쇄술 발명 이후입니다. 인류는 종이가 있기 전까지 돌판이나 나무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자를 적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05년에 중국에서 체륜이 종이 만드는 법을 발견한 이후에 중국의 제지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건너갔고요. 아랍을 거쳐 유럽에까지 전파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13에서 14세기 이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에서 제지 공장이 세워지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하면서 짧은 기간에 유럽 전역으로 인쇄 기술이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의 금속 활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혁명은 금속 활자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활자를 이용해 책을 간행하고 보급함으로써 정보의 대량 전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활자의 원리는 1041년에 중국 북송의 필승이 흑활자를 만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금속 활자는 13세기 초 한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13세기 초 낭명, 천화, 상송 증도가와 상정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한 배구나 상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가운데서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것이고요.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조 방법은 밀랍 주조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밀랍으로 활자를 만든 다음 거푸집으로 밀랍을 싸서 열을 가하면 밀랍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 공간에 샘물을 주입해 식힌 후에 활자를 줄로 다듬어 완성합니다. 인쇄 방법은 조판을 하고 먹물을 칠한 다음 그 위에 한지를 올려놓고 머리카락을 뭉친 인체로 문지릅니다. 이러한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는 조선시대에 350여 종의 활자를 이용해 각종 서적을 간행하는 데 사용됐으며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는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 그의 고향인 마인츠에서 42행 성서를 1453년에서 1455년에 걸쳐 180부를 인쇄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필경사 한 명이 성서를 필사하는 데 걸린 3년에 비하면 이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주조 방법은 몰드 거푸집을 이용했습니다. 각인기로 동판에 펀치로 때려 자모를 만들고 주조틀에 금속을 녹여 붓습니다. 활자를 만드는 금속은 납 65%, 안티몬 23%, 주석 12%를 합금해서 만드는데 녹는 온도는 232도씨였습니다. 인쇄 방법은 조판을 하고 잉크를 바른 다음 양피지나 두꺼운 종이를 위에 놓고 인쇄기를 이용해 앞뒤 양면에 찍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금속활자는 인쇄기 없이 인쇄된 반면에 서양에서는 인쇄기가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한지와 유럽의 천으로 된 종이의 차이, 즉 특유한 경고성이나 책 제본의 서로 다른 전통이 이런 기술적 차이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당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르네상스와 유럽 내 대학의 설립 등으로 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힘입어 50년 내에 전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텐베르크가 살던 당시 독일에는 제지 공장이 6곳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전에 비해 책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450년부터 1500년까지 50년 동안 유럽에서 2천만 권에 달하는 책이 인쇄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수도사나 전문 필경사가 일일이 베껴 쓰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을 작업해야 성서 한 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정보의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책이 너무 갑작스레 보편화된 탓에 1450년대 중반 출생자들은 책이 귀하디 귀한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면 접촉과 필사본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평생 읽는 책이 기껏해야 12권 안팎이었으며 그보다 많은 책을 읽으려면 아비뇽 교황청 도서관이나 기독교 대수도원으로 기나긴 순례 여행을 떠나야 했던 시절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이던 콘텐츠 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뉴미디어가 탄생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대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의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후 세상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게 됩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세계의 보물들 초기 유물들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금속활자를 광고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의 금속활자는 서구에 널리 알려져 있듯 1455년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그보다 200년 앞서 한국인에 의해 발명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활자를 처음 발명한 발명가라기보다는 인쇄기의 발명가로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필승이 교니활자로 활자의 원리를 창안했고 한국은 금속활자를 실용화 단계로 정착시켰으며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이용해 확산, 보급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 인쇄 문화사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한국과 독일은 금속활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동서무역의 고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통한 서양 전파, 즉 일명 활자로드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쇄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으로 인해 생긴 사회 변화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변화는 한때 귀중한 공예품이었던 책이 값싼 공산품으로 둔갑하면서 책 생산 경제가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모든 책이 고유했습니다. 책마다 글꼴, 사파, 쪽수,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내어쓰기나 들여쓰기 등 모두 달랐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은 이러한 개성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없애버렸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과학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생학문인 식물학, 천문학, 해부학, 의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쇄기에 사용 가능한 목파나와 파나가 손으로 그린 사파를 대체했고요. 역사상 최초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자나 항해사가 보는 세부적인 그림, 도표, 지도가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인체의 근육 구조를 정밀하게 묘사한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저서 인체의 구조와 같은 그림이 풍부한 서적은 구텐베르크 이전 시대에는 배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은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지식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과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대부분의 전문 지식은 대학이나 도제교육 과정에서만 구두로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시대에는 일상적인 언어로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풍부한 시각 자료를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제나 상점주인 직원까지도 쉽게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보편화됐고 글 읽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대중적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한편 역사, 철학, 자연, 세계에 관한 학술 서적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학계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1483년 수도승이었던 자코모 필리포 포레스티는 이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시간을 들여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똑같은 지식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됐으니 구태여 젊은 학자보다 나이 많은 학자를 선호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은 지식이 공유되는 지리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유럽은 15세기와 16세기 대부분을 다른 대륙에서 천연자원 및 인척자원을 발굴하고 착취하며 보냈지만 서구의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책은 싸고 가벼워서 멀리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주요 성지인 로마에 대한 가이드북, 로마교회의 먼발부는 1523년까지 유럽과 지중해 전역에서 라틴어판 44종과 지역어판 20종이 판매됐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 인쇄된 사파는 1500년대 무렵에도 인도, 중국, 일본, 멕시코, 페루 등 유럽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됐고 각 나라 예술가들에게 유럽의 예술 양식을 전파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간 선교사들은 주권, 재산, 하느님, 재화구원, 신세계 식민지와 아시아 교역국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럽 및 기독교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인쇄술은 또한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했으며 콘텐츠 창작 분야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인쇄술 및 인쇄 출판의 발달로 과거가 재발견되고 그 중요성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새로운 맥락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 발명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필경사라는 직업이 건재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신문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신문이 건재했죠. 그와 같습니다. 다시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 발명 이후로 돌아가서 그 후 1세기가 지난 뒤에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1세기가 지난 후에도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인쇄술은 잘못된 발명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수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근거였는데요. 궁중인쇄업자였던 로버트 바커가 1631년에 런던에서 성경을 인쇄할 때 실수로 부정어를 빠뜨리는 바람에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이 간통을 저지르라 고 둔갑했고요. 그가 찍어낸 성경은 이른바 사악한 성경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인쇄술의 유용성이 입증됐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의 안드레아 데 부시 관장은 1470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고대에도 현대에도 인쇄술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발명을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인쇄혁명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문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장명주 PD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교육상상TV 채널 구독도 꼭 누르셔서 행복한 교육에 동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